평생 땀 흘려 일군 배추밭에서 10억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하지만 부자라니. 이 돈의 주인을 알게 된 순간 이게 다 한 얼마야?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박정숙은 배추밭에서 김장 배추를 뽑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민첩했죠. 40년을 이 땅을 일궈온 정숙에게 배추밭은 그저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네. 진훈네 가족 오면 김장 담가서 보내줘야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미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아들 진우가 이번 주말에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들이 올 때마다 정숙은 일주일 전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추 뿌리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호미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멩이려니 했는데 느낌이 묘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 흙을 더 파냈습니다. 이게 뭐야? 검은색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꽁꽁 묶여있는 비닐봉지는 육중해 보였고 땅속 깊숙이 묻혀 있었죠. 정숙은 땀을 닦으며 비닐을 끌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쩍! 비닐을 찢는 순간 정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5만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뭉쳐진 돈다발이 비닐 속에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돈다발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 하나를 집어든 정숙은 그것이 진짜 돈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은행 띠지가 감긴 새 돈이었고 5만원권 100장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죠. 한 다발이 500만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비닐 속을 확인했습니다. 돈다발이 20개나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비닐 하나에만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파헤치자 똑같은 검은 비닐봉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숙이 배추밭 한 평 정도를 파헤쳤을 때 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 1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0억? 10억 원이잖아.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농사 지어봐야 1년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든 정숙에게 10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누가 왜 이런 거액을 자기 배추밭에 묻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정숙은 다급히 비닐봉지들을 다시 땅속에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 진우야. 주말에 온다며? 정숙이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혹시 밭에 누가 다녀간 흔적 없었어요? 진우의 질문에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밭에 다녀간 사람.
설마 아들이 그 돈의 주인인 건 아니겠죠? 왜? 무슨 일 있냐?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농촌에 도둑이 많다고 해서요. 진우는 얼버무리며 창밖 배추밭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정숙에게는 의심스럽고 불길하게만 느껴졌어요. 밭에 뭐 묻은 거 있냐?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밭에 뭘 묻어요? 그러나 진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확신했어요. 저 돈은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이죠. 진우야, 너 요즘 사업은 잘 되냐? 네, 뭐. 그럭저럭요. 돈은 잘 버냐? 진우가 정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아들이 어디서 10억이라는 거금을 구해서 제 밭에 몰래 묻었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배추밭이 마치 범죄 현장처럼 음산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배추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바로 정숙이 어제 돈을 발견했던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덮어놓은 흙을 치우고 비닐봉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 돈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10억이라는 돈을 밭에 묻어야 했을까요?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횡령? 사기? 범죄 조직?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걸까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정숙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슬쩍슬쩍 훔쳐보았어요. 진우는 밥을 입에 넣기는 하지만 씹는 둥 마는 둥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밥이 맛이 없냐? 왜 그렇게 건성으로 먹어? 아, 네. 맛있어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얼굴 위에 억지로 그려 넣은 가면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진우가 거실로 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네, 형님. 처리 다 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없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장소도 절대 안전한 곳이에요.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증거를 없앴다니, 안전한 장소라니. 이건 명백히 범죄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닌가요? 네,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는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끝내고 슬쩍 진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냐? 진우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아, 거래처요. 다음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그래, 사업이 잘 되는구나. 네, 뭐. 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가슴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오후가 되자
진우는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벌써 가냐? 주말까지 있다 가라.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정숙에게는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진우가 떠난 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불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우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어요. 정숙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 마이너스 형사 전문.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니. 아들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걸까요? 정숙은 명함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진우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1월 15일 오전 10시 마이너스 최종 합의. 오늘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일 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죠. 최종 합의라는 말이 정숙에게는 범죄 사건의 합의처럼 들렸어요. 정숙은 진우가 묵었던 방으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였죠.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기사였습니다. 대기업 임원 횡령 혐의로 구속. 100억 원대 회사 자금 빼돌려. 정숙은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기사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설마 자기도 회사 돈을 횡령한 건 아닐까요? 그 아래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고 해외 계좌 대신 어머니 밭에 숨겨놓은 거라면? 그렇다면 10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설명되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기사를 다시 베개 밑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동네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정숙보다 5살 위인 이른의 노인이었지만 마을 일은 뭐든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장님, 혹시 횡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횡령? 그거 남의 돈 몰래 빼먹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봐서요. 정숙은 얼버무렸지만 이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정숙이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정숙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배추밭에는 달빛이 스며들어 마치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밭이 범죄의 온상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정숙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회사 이름을 검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을 켜고 진우테크를 검색했습니다. 진우가 10년 전에 창업한 IT 회사였죠.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테크, 부도 위기설, 임직원 절반 해고, 진우테크 대표 박진우, 회사 자금 유용 의혹, 진우테크 다음 달 폐업 수순, 투자자들 피해 속출.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망쳤고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렸으며 그 돈을 어머니 밭에 숨겨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어깨는 격하게 들썩였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정숙의 신음 같은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부은 눈을 찬물로 씻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진우가 확인했던 그 자리로 가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비닐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돈다발을 하나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띠지에는 국민은행 강남지점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정숙은 그 띠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어머니, 혹시 요즘 진우 오빠 상태 어떤 것 같으세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누군가랑 통화하고, 어제는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나갔다 왔는데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 흙냄새요. 마치 땅을 팠다 온 것 같은.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밭에 돈을 묻으러 왔을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오빠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집을? 네. 어제 부동산 중개인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건가요? 수연아, 진우가 요즘 어디 자주 가냐?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왔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했다고만 하고. 통화를 끝낸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녀 민지가 놔두고 간 노트북이었는데 정숙도 이제는 간단한 검색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회사 자금 횡령 처벌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던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의 경우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정숙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더 검색해보니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배추밭에 묻힌 돈이 10억이었으니 이미 그 기준을 훨씬 넘은 셈이었죠. 정숙은 검색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에 진우가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횡령 공소시효, 증거인멸 방법, 해외 도피 국가.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자가 도주를 계획하는 검색어들이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자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 개설 방법, 타인 명의 재산 은닉 처벌. 정숙은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숨기려 한다는 뜻이었죠. 어쩌면 10억을 나중에 어머니 명의로 세탁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숙 자신도 공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감옥에 갑니다.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자신도 범죄에 연루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였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정숙은 황급히 노트북을 끄고 자연스러운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우야, 왜 또 왔어?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진우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에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조금씩 넣어뒀거든요. 이제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정숙은 서류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 기록에서 본 어머니 명의 계좌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얼마나 들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배추밭에 묻힌 10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정숙은 이게 일종의 위장 작업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작은 돈을 합법적으로 주고 나중에 큰 돈을 슬그머니 섞어 넣으려는 수작이겠죠. 진우야, 너 요즘 돈이 어디서 나냐? 어머니, 왜 자꾸 그런 걸 물으세요? 제가 번 돈이에요. 회사가 망했다며? 집도 팔려고 한다며?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수연이한테 들었다. 진우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너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냐? 진우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진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너 혹시 회사 돈? 어머니.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나아요.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진우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고 다음 주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건 도주하거나 자수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 아닐까요? 정숙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통장과 함께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유서 같았어요.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죠. 정숙은 편지를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불과 일주일 만에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11월 13일 D-데이까지 이틀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진우가 침대 밑에 놔두고 간 달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11월 15일에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아래 최종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종 결정. 자수인가요? 도주인가요? 정숙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김철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철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기 박진우 씨 사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죠? 제가 박진우 어머니인데요. 제 아들이 무슨 사건에 연루된 건가요? 아, 어머니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보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머니,
박 대표님께서 어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 대표님은, 이 이상은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말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배추밭의 돈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요. 혹시 돈 사이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땅을 파헤쳐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다발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정숙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돈다발 사이에 작은 USB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정숙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의 노트북에 USB를 꽂자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최종 명단 XLSX.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표가 나타났고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5천만 원, 이미경 -3천만 원, 정태호 -1억 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진우가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 사업을 했고 회사가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였습니다. 표 맨 아래에는 총합이 적혀 있었어요. 총 피해 금액 127억 원. 정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127억. 배추밭에 묻힌 10억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파일을 더 확인하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과문. DOCX. 정숙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무능으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큰 손실을 끼쳐드렸습니다. 11월 15일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파산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었거든요.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진우 어디 있냐? 어머니, 오빠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저도 너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아, 혹시 진우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신고를 하면 아들이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배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땅 밑에 묻힌 10억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11월 15일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접 가서 막아야겠다고요. 설사 감옥에 간다 해도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USB를 다시 확인하다가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 MP4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진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제가 준비한 일이 끝났다는 뜻이겠죠.
정숙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어머니께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평생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11월 15일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아침 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배추밭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숙에게는 모든 불행의 근원처럼 느껴졌어요. 정숙은 진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물어봐도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죠.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명함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어요.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숙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죠. 박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이라니. 혹시 아드님 박진우 씨와 연락이 닿으십니까?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신가요? 검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가 운영하던 진우테크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현재 박 씨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투자 사기. 정숙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혹시 여사님 명의로 된 계좌나 재산이 있으십니까? 정숙은 며칠 전 진우가 건네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통장 하나 받긴 했는데요. 확인 가능할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검사가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5천만 원.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은닉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박진우 씨가 여사님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범죄에 연루시킨 거였어요. 혹시 댁 주변에 박진우 씨가 숨겨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나 현금이 있습니까? 정숙의 머릿속에 배추밭에 10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신고하면 아들은 정말로 끝장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검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여사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드님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검사들이 명함을 남기고 떠난 후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추밭에 돈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신고하면 아들은 감옥에 가고 숨기면 자신도 범죄자가 됩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검찰이 다녀갔다. 내일 엄마가 서울로 올라간다. 어디 있든 엄마를 만나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배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돈이 묻힌 자리를 확인했어요. 10억? 이 돈만 없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정숙은 호미를 들었습니다. 이 돈을 다시 파내서 검찰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까요? 하지만 진우가 이 돈을 여기 묻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어쩌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진우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이 돈을 그대로 두기로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9시 30분 정숙은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고 김철호 변호사 사무실은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박진우 씨 사건 관련해서 왔는데요. 제가 어머니입니다. 리셉셔니스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철호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담실로 들어간 정숙은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송구스럽지만 고객의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잖아요. 제 아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어머님, 박 대표님은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려는 건데요? 127억이나 되는 돈을 날리고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자기 어미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박 대표님이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여기로 가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다는 건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소를 보니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정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9시 50분이었습니다. 정숙은 로비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3층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정숙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진우테크 투자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자들. 진우가 피해를 입힌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정숙은 연회장 뒤쪽에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객석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박진우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내 돈 5천만 원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이나 해봐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런 사기꾼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십시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로 아들 진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깡마른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말끔했지만 얼굴은 지난 몇 주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우테크 대표 박진우입니다.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사과나 해. 우리 돈 돌려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약속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진우테크는 시장 상황 악화와 제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해주신 127억 원 중 현재 회수 가능한 자산은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15억? 그럼 나머지는 다 날렸다는 거야?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최대한 돌려드리기 위해.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6개월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으로 모은 10억 원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10억? 배추밭에 그 돈, 총 25억 원을 여러분께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127억의 약 20%밖에 안 되지만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0%? 그게 다야? 나머지 80%는 어떡하라고.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지금부터 3년간 모든 수익을 여러분께 변제하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회사와 취업 계약을 맺었고 제 월급 전액을 배분 계획에 따라 나눠드리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평생 일구신 땅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어요. 진우도 깜짝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비틀거리며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야, 내가 왜 우리 땅을. 진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너 때문이다, 이놈아. 정숙이 진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너를 범죄자로 알았어. 회사 돈 횡령했다고, 사람들 돈 떼먹고 도망가려 한다고.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밭에 묻은 10억 내가 다 봤다. 내가 밤에 몰래 가서 확인하는 것도 봤어. 객석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우는 한참 멍하니 어머니를 보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범죄로 번 돈이지? 회사 돈 빼돌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제가 지난 10년간 모은 제 돈이에요. 회사 돈이 아니라 제 개인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정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월급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전부 저축했죠. 언젠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좋은 집 사드리려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자분들께 피해를 드렸고 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모은 그 돈을.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땅에 묻은 건 어머니께 드리려던 돈을 제가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차라리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제가 다시 성공하면 그때 새로 벌어서 드리려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네, 어머니. 저는 횡령도 안 했고 도망가려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정숙은 진우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널 범죄자로 의심했어. 미안하다, 진우야. 진우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말씀 안 드린 제 잘못이에요. 객석의 사람들도 술렁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김영수입니다. 5천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고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 대표님이 10년간 모은 돈까지 내놓으신다는데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제 몫은 다른 분들께 나눠주세요. 대신 박 대표님, 새 회사에서 꼭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저도 포기합니다. 박 대표님 같은 분이라면 언젠가 꼭 갚으실 거라 믿어요. 저도요. 어머님 땅까지 팔려고 하시는데 차마 받을 수가 없네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한 여자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어요. 20%라도 받아야 해요. 분위기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때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제 아들이 10년간 모은 돈 10억,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대신 저는 그 돈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제 아들 대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어머니 걸. 너 10년 모은 거라며? 그럼 원래 내 거 맞잖아. 내가 나한테 주려던 거니까.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평생 농사 지어서 번 돈도 얼마 안 돼. 하지만 내 아들이 10년간 모은 효도 자금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 정숙이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10억에 제 땅 3억까지 합치면 13억입니다. 25억 중에서 절반이 넘네요. 나머지는 우리 진우가 책임지고 갚을 겁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계속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사업은 못했지만 나쁜 놈은 아닙니다. 10년간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을 정도로 성실한 놈이에요. 부디 믿어주세요.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태호입니다. 1억 투자했던 사람인데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포기합니다. 박 대표님, 새로 시작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127억 투자자 중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포기를 선언했어요. 나머지 분들도 장기 분할 상환에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연회장에는 눈물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숙과 진우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우야.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내고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하세요. 아니다. 내가 먼저 해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널 믿지 못하고 범죄자로 의심했어. 당연히 그러실 만했어요. 밭에 10억을 몰래 묻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어머니한테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모은 거액이니까 성대하게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 안 그랬어? 회사가 망했잖아요. 투자자분들께 피해를 드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밭에 묻은 건 일종의 봉인이었어요. 이 돈은 내가 다시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야. 그렇게라도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죄송해요, 어머니. 정숙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나저나 너 정말 10년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썼냐? 네.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옷도 안 사고 그랬어요. 수연이는? 수연이도 알았어요.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큰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때까지 참자고 했죠. 정숙은 며느리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수연이한테도 미안하네. 맨날 돈 없다고 구박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수연이는 이해해요. 어머니가 혹시 저희 형편 걱정하실까봐 오히려 괜찮은 척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밤에 밥 가는 걸 보고 시체 묻으러 간 줄 알았어. 네. 검색 기록도 봤어. 증거인멸, 해외 도피 이런 거. 진우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거 제가 회사 청산 절차 알아보려고 검색한 건데 증거인멸은 서류 폐기 방법이었고 해외 도피는 투자자 중에 해외 계신 분들께 연락하는 방법이었어요.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도 회사 청산할 때 법률 문제가 복잡해서요. 범죄가 아니라 민사 문제 때문에 고용한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숙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책임감 있는 기업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횡령범인 줄 알았어.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우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10억을 투자자분들께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잖아. 10억이 뭐 대수냐? 내 아들이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정숙이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평생 농사 지어봐야 겨우 몇 천만 원 벌었어. 근데 넌 10년 만에 10억을 모았고 그걸 다른 사람들 위해 쓰려고 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돈은 또 벌면 돼. 땅도 팔면 그만이야. 하지만 내 아들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작지만 정원도 있고 깨끗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왜? 원래 오늘 투자자분들께 보상하고 나면 어머니를 그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더 이상 힘든 농사 안 하셔도 되게. 진우야,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곧 어머니 명의로 바꿀게요. 이건 제가 회사 돈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산 거니까 괜찮아요. 정숙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야. 이런 걸 왜 사? 그 돈으로 투자자들한테 더 갚지.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절대 안 팔 거예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만큼은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게 10년간 제가 꿈꿨던 거예요.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과 딸 민지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달려와 정숙을 안았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너희를 의심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오빠가 다 설명했어요. 민지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영웅이래요. 맞죠? 정숙은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내 아빠는 영웅이야. 진짜 영웅. 그날 밤 정숙은 배추밭에 나가 묻혀있던 10억을 전부 파냈습니다. 진우와 수연도 함께요. 검은 비닐봉지 10개가 마당에 놓였을 때 정숙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은 10년간의 효심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책임과 명예를 지키는 돈이 될 거야. 다음 날 정숙과 진우는 함께 은행에 가서 10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땅도 팔기로 했어요. 40년간 일궈온 땅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용인 집으로 이사 가실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래. 왜요? 농사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여기가 좋아. 여기서 너를 키웠고 여기서 10억의 비밀을 알았잖아. 정숙이 웃었어요. 이 땅은 팔지만 이 동네는 내 고향이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진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그리고 진우야. 네. 다시는 엄마한테 비밀 만들지 마라. 알겠냐?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푹 잠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이 범죄자라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날 정숙의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테크 투자자 몇 분이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김영수 씨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박 대표님이 약속대로 돈을 갚으셔서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진우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분할 상환하고 있었어요. 벌써 1년간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금되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약속은 지킵니다.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새 회사에서 대박 났다면서요? 네. 정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박 대표님이 개발한 신기술이 특허받았대요. 회사에서 큰 보너스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진우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예전의 낡은 차가 아니라 깔끔한 신차였어요. 어머니 왔어요. 진우는 밝은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1년 전의 수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진우야, 차를 바꿨네? 아, 네.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요. 이제 출퇴근도 편하고. 김영수 씨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 대표님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잘 풀리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숙과 진우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진우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진우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투자자분들께 다음 달 상환할 금액이에요. 원래 계획보다 2배로 올렸어요. 정숙은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받냐? 새 기술 특허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 속도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너도 좀 쓰면서 살아라. 또 10년간 안 쓰고 모으려고? 진우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번엔 적당히 쓰면서 살게요. 수연이도 이제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요. 그래야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1년간 또 고생시켰어. 수연이는 괜찮대요.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1년 전 엄마가 너를 의심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 평생 정직하게 키웠는데 범죄자로 의심했으니까. 어머니, 그건 아니다. 들어라.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 정숙이 배추밭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이 많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힘들어 보인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10억을 밭에 묻었을 때 엄마는 내가 범죄자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그게 내 효심이었고 책임감이었잖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는 걸.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숙은 진우가 마련해준 용인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고 정원에서 취미로 채소를 키울 수 있었죠. 매주 주말이면 진우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민지, 또 컸네? 할머니, 우리 아빠 회사에서 상 받았대요. 그래, 우리 진우가? 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올해의 기술혁 신상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우리 아들 대단한 거지. 수연이 음식을 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요즘 정말 바빠요.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오고 투자 제안도 들어오고. 새로 창업할 거냐?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안 할래요. 지금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분들께 다 갚을 때까지는 새로운 도전 안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정원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그냥 1년 전이 생각나서. 배추밭에 10억요? 응. 그때는 그게 불행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행복의 씨앗이었어.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그 돈 덕분에 엄마는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알았고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도 알았어. 어머니.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지. 정숙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엄마는 믿을 거야.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힘들 때는 엄마한테 꼭 말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10억이라는 돈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얻은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우가 찾아왔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1년 전 배추밭에서 10억을 발견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그 돈은 내 아들의 10년 효심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아들을 영원히 믿으리라.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에서는 진우와 수연, 민지가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정숙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추밭의 10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